영화로 읽는 부르봉 역사 나카노 교코 절대 왕정의 상징 부르봉가 앙리아 카트린 드 메디시스 1559년 발로아 왕조의 앙리 2세가 마상창 시합 중 사고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대로 한쪽 눈을 찔려 죽자 오랜 세월 무시당해온 비참한 아내이자 이름뿐인 왕비 카트린 드 메디시스는 40살의 나이에 정치 무대에 뛰어오른다. 앞으로 30년간 펼쳐질 그녀의 통치에 대해 여자로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에서 위안을 찾았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는 단편적 견해다. 카트린이 먼저 한 일은 왕의 애첩 디안 드 포아티에를 추방하고 하사품을 몰수하는 거였다. 피렌체의 대부 메디치가 출신인 이 열녀는 군주론도 읽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권모술수에 능했다. 정치투쟁이 적성에 잘 맞았기 때문에 왕권 확립과 왕조 유지에 심혈을 기울였다. 아들이 4명이었다. 아직 자신의 피를 나눈 발로아 왕조가 단절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인지 카트린은 점장이에게 아들의 미래를 봐달라고 하는데 네 아들 모두 왕좌에 앉으리라는 신탁이 나왔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아들들이 각국의 왕위를 독차지하고 합스부르크가처럼 영토를 확장한다는 말이니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장남이 후사를 보기 전에 차남이 왕위에 오르고 차남이 후사를 보기 전에 삼남이 왕위에 오른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는 빗나갔다. 넷째 왕자는 왕위를 손에 넣기 전에 죽었다. 다른 아들들의 신탁은 맞았다. 나쁜 쪽으로 세 아들 모두 프랑스 왕이 되었고 3명 다 줄줄이 죽었다. 후계자의 혼란과 학살 사건. 먼저 15살의 장남이 프랑스와 2세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이었다. 부왕이 죽는 것을 보고 실신하기도 했던 그는 형제 중 심신이 허약했으므로 주위에서는 1살 연상인 새 왕비 메리 스튜어트가 일찍 회임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늦었다. 프랑스와 2세는 매우 빨리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메리 스튜어트는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간다. 만일 이때 아이를 낳았더라면 훗날 엘리자베스 1세의 손에 유폐되고 참수당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어 10살의 샤를 9세가 대관식을 치른다. 그래도 카트린은 섭정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이는 재위 13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젊은 새 왕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즈음부터 프랑스는 최악의 종교 내란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지긋지긋하게 이어지는 가톨릭 대 프로테스탄트의 싸움, 위그노 전쟁이 일어났다. 16세기 프랑스의 신교도 위그노가 정부와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며 일어난 종교 전쟁 말이다. 프랑스 국내의 영주들이 각각 다른 종파를 내세우며 반대파와 충돌을 되풀이해 국토를 황폐케 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이름에 악녀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것은 위그노 전쟁 후반에 일어난 성 바르톨로메 축일의 학살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탓이다. 정말 그녀 혼자서 이 학살을 했다면 그야말로 악마적이다. 가톨릭 수호자를 자처하는 에스파냐 필리페 2세의 음모설도 제기되고 있다. 카트린은 위그노 칼뱅파 프로테스탄트의 수장인 부르봉가의 앙리 훗날의 앙리 4세를 회유할 필요를 느껴 자기 딸 마그리트를 신부로 내놓았다. 으르렁거리던 두 종파의 화해를 의미하는 결혼식이 파리에서 열렸다. 하지만 그 축하형 기간 중이던 성 바르톨로메 축일에 한 발의 총성이 방아쇠가 되어
증오가 터져나왔다. 군중들은 프로테스탄트를 습격하고 3,000명을 죽였다. 샤를 고세는 기이한 흥분에 사로잡혀 이 지옥 같은 광경을 루브르 궁전 발코니에서 바라보고 있었다는데 2년 후 결핵으로 사망했다. 아이가 없었으므로 왕관은 동생에게 넘어갔다. 바로 카트린이 애지중지하던 24살의 앙리 3세였다. 새 앙리의 전쟁에서 발루아 왕조의 최후로. 근데 앙리 3세에게는 문제가 있었다. 여성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정략 결혼한 아내는 있었지만 내팽겨쳐둔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미녀들을 공정으로 불러들여 후사를 이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운세가 빗나가 네 번째 아들 앙주공 프랑수아가 병사해버렸기 때문이다. 앙리 3세가 왕위에 오른 지 15년째 그동안 정력적으로 왕권을 뒷받침해온 카트린은 70살을 앞두고 병으로 쓰러진다. 종교내란은 계속되고 이는 점차 새 앙리의 전쟁이라 불리는 왕권 다툼의 양상을 드러냈다. 세 명의 앙리, 즉 앙리 3세, 명문귀족 기지 가문의 앙리, 부르봉 가문의 앙리 3명이 목숨을 건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처음에 앙리 3세와 기지공 앙리는 같은 카톨릭인 만큼 힘을 합쳐 부르봉가의 앙리를 제압했다. 그러나 실전에서 승리를 가져온 기지공 앙리에게 국민 인기가 집중되었고 본인도 왕관을 향한 야망을 숨기지 않았기에 화가 난 앙리 3세는 그를 암살한다. 죽음을 앞둔 카트린은 그의 폭거를 전해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발루아 왕조의 종언은 반쯤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보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있어 감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어머니의 죽음 이후 7개월이 지났을 때 젊은 도미니코 수도의 수도사가 앙리 3세에게 찾아왔다. 중대 소식을 가져왔다고 하여 주위 사람들을 물리자 수도사는 품에서 친서를 꺼내는 듯 하면서 단도를 꺼냈다. 그렇게 발루아는 사라졌다. 계종이 가져온 평화, 마지막 앙리, 부르봉가의 앙리가 어부지리를 얻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대관식을 치르기까지 평탄치 않았다. 부르봉 왕조는 일단 이 초대 앙리 4세가 1589년 서막을 연 것으로 되어 있다. 1589년에 그가 왕위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앙리 4세를 국왕으로 인정한 것은 국민 중 5분의 1도 안 되는 프로테스탄트들 뿐이다. 명색은 국왕인데 그는 파리 입성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 카톨릭 측이 앙리의 숙부를 새 왕으로 추대했으므로 한때는 두 왕이 공존했다. 앙리는 무력을 행사하여 카톨릭 영주들을 제압해 나가야 했다. 마침내 국내 사정이 정리되자 이번에는 검은 옷만 입는 필리페 2세라는 강적이 나타난다. 카톨릭의 본거지 에스파냐는 이제 초강대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 있었고 필리페 2세는 프로테스탄트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 믿었다. 이웃나라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 왕이 탄생하다니. 자신의 세 번째 아내가 카트린 드 메디치스의 딸이었던 것을 핑계삼아 발루아의 피를 잇는 자신의 딸이 프랑스 여왕이 되어야 한다며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프랑스 역시 에스파냐 합스부르크가의 영토가 되었을 것이다. 영국 등의 지원군을 얻어 이를 물리친 앙리는 마침내 국내를 평정하기 위해서는 개종밖에 없다고 느낀다. 그는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대귀족은 금으로 매수했다. 역대 왕 가운데 유독 앙리 4세의 인기가 높은 것은 낭트 칙령을 선포하고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여 종교전쟁을 끝냈기 때문이다. 1594년
40살의 앙리 4세는 마침내 가톨릭식으로 대관식을 올렸고 파리로 입성했다. 이 해가 1594, 이 해가 부르봉 왕조의 진정한 시작이다. 부르봉가는 옛 카페 왕조의 반계에 해당하며 부르봉이라는 명칭은 부르봉 라르샹보 라는 마을 이름에서 유래했다. 부르봉가의 5대손인 루이 16세는 왕위를 박탈당한 뒤 무슈 카페라 불렸다. 다분히 경멸적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은 카페 왕조의 시조가 어디서 굴러먹던 말벽다귀일지 모를 곳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합스부르크가도 마찬가지였다. 줄타기와 정사, 앙리 4세의 혈통은 문제가 없었다. 아버지는 부르봉가 당주이며 발루아 왕가의 적자였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앙리에게 그 권리가 생겼다. 즉 발루아가의 후사가 없어 그가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다. 어머니는 나바르 왕의 딸이었다. 프로테스탄트였기 때문에 앙리도 그 영향을 받아 위그노파의 중심인물로 추대된다. 그러나 앙리는 카트린 드 메디치스의 딸 마르그리트와 결혼하고 성 바르톨로메 축일의 학살 사건 후에는 가톨릭 개종을 강요당하며 궁정에 4년 정도 연금당한다. 그 후 탈출하여 다시 프로테스탄트로 돌아가 새 앙리의 전쟁에서 있는 힘을 다해 싸웠지만 왕좌에 앉고 나서는 다시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덕분에 줄타기하는 앙리라 불리기도 했다. 별명은 또 하나 있었으니 호색 왕이었다. 어쨌든 앙리 4세 하면 연문서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런 점이 또 인기를 끌었다. 앙리는 쉴 새 없이 전쟁이며 정치적 밀당을 반복하면서도 연인을 만들었다. 50명이라는 설도 있다. 왕비와는 쇼윈도우 부부여서 서로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었다. 마르그리트는 원래 기즈 가문의 앙리를 사랑했는데 정략 결혼을 하게 되어 불만이었고 앙리는 애초에 카틀린 드 메디시스를 싫어했기 때문에 앙리의 어머니가 카트린느에게 독살되었다는 소문도 있다. 아무리 애써도 그 딸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부부는 별거 생활을 했고 당연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다. 마르그리트, 훗날 뒤마가 마르고 왕비라는 소설로 발표했는데 그 마르그리트는 남편에게 지지 않을 정도의 연인들을 만들어 놀아나고 있었다. 왕위에 앉은 앙리는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자신의 아이를 셋이나 낳았던 애첩 가브리엘 데스트레를 왕비로 삼기 위해 마르고와 이혼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던 중 가브리엘이 돌연사한다. 이 수수께끼의 죽음은 명화 가브리엘 데스트레와 그 자매와도 얽힌 서양사의 미스테리 중 하나이다. 누가 범인이라도 이상하지 않다. 용의자 리스트에는 왕비 마르고, 조정의 신하들 메디치가 그리고 앙리 자신까지 올라 있었다. 가브리엘의 사후 마르고는 고에게 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에 동의하고 앙리 4세는 재혼을 한다. 에스파냐 합스부르크가가 숙부와 조카라는 근친혼을 승인받은 것처럼 상대적으로 무력한 로마 교황이 양보한다. 이혼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이혼이 아니라 애초에 결혼 자체가 무효였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이제 앙리는 독신이 되었다. 하지만 전쟁을 계속하며 돈에 쪼들리는 상황이니 결혼할 수 있는 상대 후보도 좁혀졌다. 막대한 지참금을 가져올 수 있는 여성을 선호했다.
그리하여 카트린과 마찬가지로 피렌체의 메디치가 출신 27살의 마리가 선택된다. 제1장 페테르 파울 루벤스 마리드 메디시스의 마르세유 상륙. 화려한 혼인. 마치 신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이는 앙리 4세의 재혼 상대인 피렌체의 대부 메디치가의 마리가 한나라의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거액의 지참금과 갤리선 18척을 거느리고 수천 명의 일행과 함께 마르세유에 도착한 순간을 그린 작품이다. 여주인공에게 딱히 매력이 없기에 주위에 휘황찬란한 신화적 장식을 덧칠한 것 같다. 어찌됐건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풍만한 나신을 드러내는 바다의 ним프들이다. 왼쪽 하단에는 바다의 신 넵튠, 포세이돈도 있다. 붉은 용단에 발을 내딛는 마리를 맞이하는 투구슨 인물은 백합의 문장이 새겨진 푸른 망토를 두르고 있는 걸 보아 프랑스를 상징한다. 옆에 있는 여성은 마르세유를 상징한다. 공중에는 명성을 의인화한 날개 달린 인물이 두 개의 나팔을 불고 있다. 자기 자신이 제일인 사람, 이렇듯 바다와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 열광하며 마리의 결혼식을 축복하고는 있지만 훗날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째서 아무런 공적도 없는 왕비 마리가 이렇게 칭송받았는지 이상할 것이다. 이 그림은 마리드 메디시스의 생애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건 21점의 연작화 중 하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마리는 이 그림 외에도 20점이나 되는 거대한 화폭 속에서 당당히 여주인공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작을 작업한 사람이 당시 최고 천재 루벤스였던 만큼 모든 작품이 더없이 극적으로 완성되었다. 이 대작을 누가 의뢰했을까? 앙리 4세 아니다. 아들 아니다. 모자 사이는 최악이었다. 루벤스가 멋대로 그린 것도 아니다. 누군가 왕리 마리를 이토록 숭배하며 그리게 만든 사람은 바로 마리 본인이었다. 본인이 거금을 들여 루벤스에게 의뢰하고 제작에 관여했던 것이다. 결혼과 불행의 시작. 마리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마음이 안 맞는 계모 손에서 자랐으며 15세 아버지를 잃은 뒤에는 숙부에게 맡겨졌다. 앙리와의 결혼이 결정된 것은 27살 때였다. 당시의 상류 계급 여성은 14살에서 17살 정도가 결혼 정년기였다. 구혼자가 쇄도했다는 문헌도 있는 걸 보아 서로 이해가 맞는 상대를 고르는데 난항을 겪었던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로 늦은 것은 기이할 정도라 부모 역할을 대신했던 숙부가 그녀를 방치했다고 보여준다. 20살이나 연상인 프랑스 왕과 혼담이 오갔지만 한쪽은 돈이 목적이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권위에 힘을 보태고자 했기 때문에 노골적인 거래였다. 물론 정략 결혼이 일반적인 시대였기에 특별할 것은 없었다. 거듭되는 종교 전쟁으로 국고가 텅 빈 상태였던 낭리 입장에서 볼 때 이제까지 진 빚을 청산해 준 데다 지참금까지 들고 온 마리는 최고의 신부였다. 프랑스로 떠나기 전 피렌체에서 앙리의 대리인이 신랑 역을 맡아 축전을 거행했다. 이때 초연된 작품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오페라 에우리디체다. 마리는 이 그림처럼 마르세유에 도착했지만 바다의 ним프나 명성이 마중 나오기는커녕 앙리 4세는 보이지 않았다. 마르세유에서 리옹으로 향한 마리는 그곳에서 한 달이나 기다려야 했다. 남편은 애첩과 여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루벤스의 그림 속에서 앙리는 마리를 보고 황홀해하며 그녀의 드러낸 가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지만 현실은 달랐다.
앙리가 마리가 마음에 들었다면 즉시 자기소개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후계자 출산 경쟁. 시작이 이래서야 부부 생활이 원만할 리 없다. 앙리는 마리의 외모뿐 아니라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신의 지참금이 프랑스를 구했다며 잘난 척하고 르네상스 이후의 예술유산에 둘러싸인 풍요로운 피렌체 출신인 자신이 문화가 낮은 프랑스에 굳이 와주었다는 태도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마리는 고향에서 데려온 측근들하고만 교류한 탓에 프랑스어도 잘 못했다. 마리에게도 변명의 여지는 있다. 남편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는데 바람둥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결혼해서도 놀이를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전차 마르고에게 막대한 연금을 지불하고 있었고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정부들에게 보석을 사주었다. 앙리의 성에서는 정비와 정부들이 동거할 뿐 아니라 많은 혼외자들이 북적거렸고 궁정에서 가장 위세가 좋은 것도 그녀가 아니라 애첩 쪽이었다.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마리는 고함을 질렀고 앙리는 피렌체로 돌아가라고 협박했다. 후계자만 만들면 이기는 싸움이었다. 앙리는 애첩에게 아들을 낳으면 왕비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두 여성은 경쟁하듯 아이를 낳았고 결과는 마리의 승리였다. 마리는 후계자를 먼저 낳았을 뿐 아니라 몇 년 후에는 마침내 애첩을 쫓아내는 데 성공했다. 마리가 다산의 가게 출신이라며 중매를 섰던 피렌체 대사가 보증한 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삼남 삼녀가 태어났다. 장남이 훗날의 루이 13세다. 비록 차남은 요절했지만 딸들은 성인이 되었고 장녀는 에스파냐 필리페 4세의 왕비가 되었다. 차녀는 사부아 공비가 되었다. 삼녀는 영국 찰스 1세의 왕비가 되었다. 정치 능력은 카트린 드 메디치스보다 뒤떨어졌던 평범한 마리였지만 그래도 자신의 피를 잇는 왕조의 초석은 제대로 놓은 것이다. 대관식 다음날의 비극. 결혼 13년째 독일 원정을 앞둔 앙리는 자리를 비운 동안 왕비에게 통치권을 위임하기 위해 생드니 성당에서 마리의 대관식을 거행했다. 그녀의 영광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당연히 루벤스의 연작 회화에도 생드니에서 거행된 마리 드 메디시스의 대관식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다. 공중에서 그 말을 뿌리는 천사들의 오른쪽 특별석에서 앙리가 식순을 지켜보고 있다. 뒤쪽의 여성들 중 마리만큼 살집이 있는 여성이 시샘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이를 낳지 못해 이혼당한 전처 마르고이다. 왕이 자리를 비운 동안 일시적으로 왕비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리의 강력한 희망에 의한 대관식에서 그것도 바로 다음 날 앙리가 살해당했다. 여기에는 케네디 암살처럼 불투명한 의혹이 있다. 그날 앙리는 총신들과 회견이 있어 사륜마차를 타고 루브르 궁전을 떠났다. 어째선지 위병대 호위는 따라붙지 않았고 수행원들은 말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마차와 간격이 벌어져 계속 뒤쪽에서 달렸다. 마차는 좁은 거리로 들어섰다. 그러자 불현듯 짐수레 2대가 나타나 진로를 방해했다. 말은 멈추었고 종자는 짐수레를 비키게 하느라 왕의 곁을 떠났다. 그 순간 어떤 남자가 단검으로 앙리를 찔렀다. 과거 세앙리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앙리 4세도 이렇게 암살자에게 당했다. 그의 나이 56살이었다. 앙리 4세는 그동안 위태위태하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나뉜 프랑스를 다스렸지만 본심은 프로테스탄트 쪽이 아닌가 의심을 받아왔고 그러한 카톨릭 측의 불만이 사건을 일으켰다고 한다.
재판에서는 광신도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났지만 당시부터 이미 왕비 말이 흑막설이 들려오고 있었다. 아들과의 불화. 새로운 왕이 된 루이 13세는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았기에 섭정을 맡은 마리가 실권을 장악한다. 그녀다운 일이다. 원래대로라면 마리를 왕태후라 칭해야겠지만 아직 왕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는 왕비라는 칭호를 계속 사용했다. 왕이 없는 이 왕비는 권모술수에 능한 전임자 카트린과 달리 자의식과 자만심은 강하지만 개성도 부족하고 카리스마도 약했다. 마리는 이제 자신의 세상이 왔다는 것을 드러내며 이탈리아에서 데려온 하급 귀족 콘치니를 국가 원수로 발탁하고 이탈리아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불만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앙리가 몇 번이고 줄타기를 하며 타협안으로 제시한 종교 융합책을 무시하고 반 프로테스탄트색을 선명히 한 것이다. 그러니 종교전쟁 재현의 양상을 띈 분쟁이 나타났다. 그렇게 7년이 지났다. 성인이 된 루이 13세는 정권을 놓지 않으려는 어머니 때문에 속을 끓이다가 왕의 반란을 일으킨다. 콘치니를 죽인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친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었다. 대신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블루화성으로 추방했다. 이 모자는 상성이 나빴다. 마리는 한 번도 어린 루이를 안아준 적이 없었다. 아들을 대놓고 폄하했다. 루이는 루이대로 제멋대로 굴었다. 어쩌면 두 사람은 닮은 꼴이어서 서로를 싫어했던지도 모른다. 모자의 갈등과 화해도 그림으로 남았다. 그러나 아들도 정적들도 그림에 감명받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그저 마리가 자기 보신을 위해 거금을 들여 자의식 넘치는 그림을 그리게 했다고 느꼈을 뿐이다. 유랑 끝에 연작과 완성 5년 후 마리는 다시 정치에 참견하며 루이가 신뢰하는 리슐리에를 실각시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아들은 즉각 리슐리의 편에 붙어 성가신 모친을 꽁페뉴성에 감금했다. 이제 더 이상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해줄 사람도 없었다. 반년 후 마리는 성을 탈출해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등을 전전하다가 망명생활 11년 끝에 독일의 쾰른에서 죽었다.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 따위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지만 루벤스의 그림은 정확히 말하면 그림 속에서 빛나는 자신의 모습은 다시 한번 더 보고 싶었던 것이 틀림없다. 한편 그 아들은 그림 속에 모친의 얼굴만 가득한 것은 지긋지긋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작화를 팔진 않았다. 루벤스의 걸작이 프랑스에 있어서 큰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2장 반다이크 사냥터의 찰스 1세 조모에게서 물려받은 위엄. 이 작품은 무수히 많은 왕과 귀족들의 초상화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명작이다. 찰스 1세의 이미지를 결정지었을 뿐 아니라 대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인물을 그리는 후세의 영국 초상화 스타일을 완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그림 속에서 그가 국왕임을 드러내는 소지품은 찾아볼 수 없다. 옷차림은 단조롭지만 고급품이다. 물결치는 긴 머리, 섬세한 얼굴, 특징적인 염소 수염이 그 검은색과 대조되어 더욱 돋보인다. 구도도 계산되어 있다. 고귀한 스포츠인 사냥을 하던 찰스가 쉬어가고자 말에서 내려 우아하게 멈춰선 뒤 시선을 돌려 이쪽을 바라본다. 반다이크의 유려한 붓은 찰스에게 로맨틱하고 나른한 분위기를 선사했다. 그렇다고 왕이 친근한 존재라는 느낌은 없다.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왕권 신수설을 신봉한 찰스는 나라의 정세가 어떻든 일체 타협을 거부했다. 그 때문에 죽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다. 자신이야말로 정당한 여왕이라고 주장하다가 끝내 엘리자베스 1세에게 참수당한 조모 메리 스튜어트의 과오를 손자인 그도 되풀이했다고 보아야 할까. 보르봉의 신부 헨리에타. 이 스튜어트 왕조의 이대손 찰스 1세와 결혼한 여성이 보르봉과의 헨리에타 마리아다. 앙리 4세와 마리드 메디시스의 막내딸로 태어난 헨리에타 마리아는 1살 때 부친이 암살당하고 8살 때에는 오빠 루이 13세에 의해 어머니 마리가 추방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 불안정한 소녀 시절을 보냈다. 다행히 그녀가 15살의 나이에 찰스 1세의 왕비가 되었을 때는 모자 간의 싸움은 휴전 중이었고 루벤스에 의해 연작과도 완성 직전이었으므로 기분이 좋았던 어머니가 결혼 행렬에 따라와 출항지까지 배웅해 주었다. 어린 신부는 고향을 떠난다는 불안감에 가슴이 조여들었을 것이다. 그녀의 앞날에는 먹구름이 감돌고 있었다. 합스부르크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느니 어쩌느니 하는 정략상의 이유로 진행된 혼인이긴 하지만 두 나라 다 여전히 국내의 종교전쟁을 안고 있었다. 그래도 그럴 것이 헨리에타 마리아의 결혼 상대는 헨리 8세가 로마 교회를 이탈하여 만든 영국 국교회를 믿는 나라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가톨릭 총본산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왕이 가톨릭을 믿는 나라에서 왕비를 받아들이다니 영국 국내의 급진파 청교도들은 공정히 가톨릭을 부활시키려는 건 아닌가 하고 의심하며 대놓고 결혼 반대를 하고 있었다. 프랑스 측은 이번 결혼 조건으로 영국에서 가톨릭을 보호해 줄 것을 찰스 1세에게 약속받았다. 헨리에타 마리아는 이를 방패로 세인트 제임스 궁전 안에 화려한 가톨릭 예배당을 짓게 국민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했다. 경건한 가톨릭 신자인 그녀로서는 자신의 몸이 어디에 있든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지만 국교 회식이라는 이유로 대관식까지 거부하고 말았던 것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찰스 1세가 죽은 뒤 대관식을 치르지 않은 왕비는 왕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해 고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종교 문제로 시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는 양호했다. 정략 결혼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애정이 넘쳤다. 왕은 9살 아래에 왕비를 예뻐했고 애접을 두지 않은 채 아내만 바라보았다. 24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아이도 9명이 태어났다. 두 사람이 시골 하급 귀족이었다면 아마도 잘 살았을 것이다. 닥쳐오는 청교도 혁명. 하지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이유가 있었다. 국왕 찰스 1세는 선대 제임스 1세 때부터 이어진 재정 악화, 의회와의 대립, 승산 없는 에스파냐와의 전쟁과 종교전쟁, 왕권 신수설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제임스는 국가라는 배를 바위를 향해 몰았으며 난파당하는 일은 아들에게 넘겼다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찰스는 불리한 상황을 맡은 것이다. 그는 전쟁을 그만두지도 못했고 의회에 재정 지원을 요구하다 각하당하자마자 바로 의회를 해산했으며 결정적으로 시대의 추세를 잘못 읽었다. 앞 세대의 잘못된 유산으로 괴로워한다는 점에서는 후세의 루이 16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루이 16세는 데이비드 휴메 명저 영국사 중 특히 찰스 1세 부분을 정독하고 연구하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교훈으로 삼았지만 같은 운명을 끌어당기고 말았다.
바위는 점점 다가오는데 배를 되돌릴 수 없다면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것일까. 찰스에게 덮쳐온 것은 젠트리 계급의 크롬멜이 이끄는 청교도 혁명이었다. 찬송가를 부르며 진군하는 혁명군 앞에 국왕군은 패배했다. 찰스는 재판에 회부된다. 이에 앞서 그는 왕비를 프랑스로 망명시켰다. 루이 16세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헨리에타 마리아는 앙뚜아네트와 마찬가지로 타국 출신의 왕비였다. 반카톨릭 세력에게 미움받고 있었고 평소 행실도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악평에 시달리고 있었다. 헨리에타 마리아가 망명한 1642년 바로 그 해에 기이하게도 그녀의 어머니 마리 드 메디시스가 망명지에서 69년의 생을 마감한다. 순교왕 찰스, 혁명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몇 년간 왕비는 영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프랑스로 도망치기를 반복한다. 그러다가 1649년 찰스 1세는 폭군, 배신자, 학살자, 민중의 적이라는 죄목으로 목이 잘린다. 프랑스 혁명보다 150년이나 앞섰다. 당시의 소박한 민중들은 국왕을 신이라 믿었던 데다 왕이 손을 대서 병을 고치는 의식도 남아있을 때였으므로 이 처형으로 인한 두려움이 말도 못했다. 왕이 흘린 피를 천에 적셔 성물로 삼는 자도 많았다. 크롬웰과 민중 사이의 괴리는 컸던 것이다. 목이 떨어진 순간부터 찰스는 순교왕으로 인기가 올라간다. 이리 되면 왕정 복구는 자명하다. 공화정을 수립한 크롬웰이 9년 후에 인플루엔자로 죽자 눈 깜짝할 사이에 찰스 1세의 장남이 찰스 2세가 되어 대관식을 올리고 시간을 되감게 만들었다. 장수했던 헨리에타 마리아도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의 아들이 옥좌에 오르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참고로 19세기의 프랑스인 화가 들라로슈가 그린 작품이 찰스 1세의 시신을 보는 크롬웰이다. 제목이 없더라도 갸름한 얼굴에 독특한 염소 수염을 보면 찰스 1세임을 바로 알 수 있다. 도끼로 잘려 분리된 목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고 정작 크롬웰이 자기의 손으로 뚜껑을 닫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승자의 얼굴에 기뻐하는 기색은 없다. 그 후에 정계를 아는 이가 그렸기 때문이다. 왕정 복구 후 크롬웰 일족은 모두 죽었고 살해당했고 본인의 시신도 파헤쳐져 다시 참수당한 뒤 형틀에 방치되었던 것이다. 3장 페트르 파울 루벤스 안 도트리슈 삼총사가 지키던 미녀 앙리 4세가 암살당한 후 섭정이 된 마리 드 메디시스는 친에스파니아 노선으로 선회의 왕가의 특기인 이중결혼을 추진했다. 그렇게 장녀 엘리자베트를 에스파니아어로는 이사벨을 필리페 4세와 맺어주고 장남 루이 13세는 필리페의 누나 아나, 프랑스어로는 안 도트리슈와 결혼시키기로 결정한다. 그래도 아직 이 시점에서는 4명 다 7살에서 10살 사이의 어린 소녀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안 도트리슈가 프랑스 땅을 밟는 것은 4년 뒤 루이 13세와 같은 나이인 14살 때였다. 도트리슈는 오스트리아의 라는 뜻이다. 에스파니아의 왕녀이긴 하지만 그녀의 피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 점은 루벤스가 그린 초상화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림 속의 안은
한 살 부르봉가의 일원이 되었다는 증거인 백합 문장의 휘장 아래 앉아 있다. 이국에 시집온 왕비에게 왕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상대는 차갑기 그지없고 아들도 낳지 못했다. 고국에서 함께 온 가신들도 돌아가고 나자 그는 어둠 속에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시달린다. 하지만 미녀라는 것은 유리하다. 동성에게만 관심을 보이던 왕에게는 아내 여성스러움도 소용없었지만 다른 남성들에게는 부당한 취급을 조용히 참고 견디는 왕비가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다. 모두가 그녀를 동정하고 칭송했다. 그렇게 그녀의 입장은 조금씩 나아진다. 사랑의 증표 목걸이. 그러던 어느 날 삼총사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연애 사건이 일어난다. 루이 13세의 여동생 레타 마리와 혼담이 오가던 영국의 황태자 훗날의 찰스 1세가 비공식적으로 파리를 방문해 공정 무대를 감상했다. 그때 동행한 측근이 영국 제1의 미남으로 명성 높았던 버킹엄 공작이었다. 젠트리 계급에서 출세했으며 두려움을 모르는 잘생긴 인기남은 무대에서 여신 역할을 맡아 춤춘 왕비 안에게 반해 사랑 고백까지 했던 것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다음에 헨리에타 마리아를 찰스 1세의 왕비로 모셔오기 위해 파리로 향한 버킹엄 공은 전보다 더욱 아름다워진 안도 트리슈를 보고 다가간다. 그리고 뭔가 일어났다. 다양한 증언이 있다. 확실한 것은 그때 아내 곁에 있던, 정확히 말하면 곁에 있어야만 했지만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시녀들이 루이 13세에 의해 처벌되었다는 사실이다. 사랑하지는 않았으면서 질투는 했던 모양이다. 삼총사에서는 아니 버킹엄 공에게 사랑의 증표로 건넨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둘러싸고 왕의 총신 리슐리에가 계략을 꾸미고 삼총사가 맹활약을 펼치며 버킹엄 공은 허락되지 않은 사랑 탓에 죽임을 당하고 만다. 현실에서도 버킹엄 공은 몇 년 뒤 암살당한다. 지정 문제 때문은 아니고 종교 전쟁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한때 사랑했던 상대가 죽음을 맞았다. 나는 눈물을 흘렸을까. 그녀는 27살이 되었고 루이 13세와는 여전히 쇼윈도우 부부였다. 또다시 비밀스러운 사랑. 뒤마의 소설에서는 악역으로 묘사된 리슐리유이지만 루이 13세에게 있어서 또 프랑스에 있어서 그의 존재는 행운이었다. 추기경이자 재상, 사실상 독재자였던 리슐리에는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프랑스를 발전시켰다. 리슐리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귀족을 견제하고 부국 강병 및 반프로테스탄트 정책을 취했는데 이때 중시한 것이 합스부르크가의 세력을 저지하는 일이었다. 부르봉의 숙적 합스부르크는 당시 유럽의 절반을 제패한 뒤 프랑스를 압박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 일어나자 프랑스는 굳이 프로테스탄트 편을 들어 전쟁에 끼어들었고 결국 오스트리아와 에스파냐 두 합스부르크 왕가와 긴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에스파냐 출신인 아내에게는 매일매일이 괴로웠다. 남편과 친동생 필리페 4세의 싸움을 멈추고 싶었던 것이다. 아는 고국에 보내는 편지에 프랑스군에 대한 정보를 숨겨두었다. 하지만 편지는 곧장 리슐리에의 손에 넘어갔다. 아는 국왕과 재상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해명해야 했다. 그 무렵 아니 30대 초반이던 시기 로마에서 교황 특사로 파견되어 온 한 이탈리아인이 리슐리에와
두터운 신임 관계를 맺었다. 근엄하고 웃지 않으며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을 다스리던 리슐리에와는 반대로 밝고 온화하여 모두의 호감을 사람인데다 뛰어난 정치 감각까지 겸비한 이 남자 카르디날 줄 마자랭이 바로 그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로 귀화한 마자랭은 리슐리에처럼 추기경이 되었고 리슐리에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재상이 되었다. 왕비 안과 마자랭이 서로 이끌린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첫눈에 반했을까? 아니면 좀 더 나중에 루이 13세가 세상을 떠난 뒤 같은 이방인끼리 오랫동안 2인 3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애정이 자란 것일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만년에는 비밀 결혼까지 한 상태였다는 증언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수수께끼다. 어쩌면 태양왕 루이 14세의 출생이 비밀이라는 지뢰를 밟게 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위기를 극복하는 조용한 사랑. 왕위 계승자도 탄생하고 자기 후계자인 마자랭의 등장에 안심한 탓인지 리슐리에는 곧 병사하고 말았다. 그 후 반년 만에 존재감 없었던 루이 13세도 결핵으로 서거하자 42살의 아니 어린 루이 14세를 대신해 섭정 자리에 앉았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아니 리슐리에를 싫어하는 것은 유명했으므로 리슐리에는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추방하지 않았다. 아내의 상담력이자 새 왕의 교육 담당이 된 마자랭의 충고 덕분이었다. 오랫동안 공정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던 나는 현명한 시각으로 음모와 배신을 지켜봐 왔다. 아들과 실권을 다툰 시어머니 마리드 메디시스 황태 후의 유패, 왕좌를 노린 국왕의 남동생 가스통의 반란 등 아는 깊은 고찰 끝에 리슐리에의 왕권 강화 노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결론 지은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올바른 판단이었다. 국가의 중심 인물이었던 리슐리에가 죽고 나자 권력을 차지하려는 대귀족들이 들고 일어나 프롱드의 난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은퇴 왕가는 파리에서 도망쳐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지만 이를 극복한 뒤에는 거의 모든 게 순조로웠다. 국내를 평정했고 마자랭의 뛰어난 외교 수완 덕분에 에스파냐와의 전쟁도 프랑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종결을 지을 수 있었다. 그래서 루이 14세는 또다시 에스파냐에서 신부를 맞이하게 된다. 안 도트리슈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순간까지 훌륭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잘 뒷받침해줬고 성인이 되어 친정을 시작하자 참견하지 않고 자선사업과 기도를 하며 조용히 나날을 보낸다. 이런 태도는 아내 증조부 카를 5세가 아들 필리페 2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수도원에 들어가 좋은 생활을 했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또한은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화장을 그만두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매끄러운 피부를 간직했다. 15세 결혼을 하고 30쯤 되면 여자로서 전성기가 지났다고 하던 시대에 40이 다 되어 처음으로 아이를 낳았으면서도 언제까지나 반짝임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녀가 행복했기 때문이다. 됨됨이가 좋은 아들 강대국이 된 프랑스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연인. 아니 행복을 불러들인 것은 남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6장 장 안투안 바또 제르맹의 간판. 한 시대의 끝.
이 그림을 보면 화려하고 위엄이 넘치던 태양왕 바로크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우암의 화가 바토는 친구인 미술상 제르생의 화랑 간판용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 제르생은 이 그림을 입고해 며칠간 장식했는데 사람들이 호평받자 간판을 모사화로 바꾸고 진품은 그에게 팔았다. 그렇게 제르생의 간판은 프랑스를 떠났고 어쩌다 보니 프리드리히 대왕의 소유가 되었다. 프로이센을 군사대국으로 올리고 숙적 마리아 테레지아로부터 괴물 슐레지엔의 도둑이라고 매도당한 프리드리히 대왕에게 이 작품은 어울리지 않지만 프리드리히는 세궁전 샤를로텐부르크를 로코코풍으로 장식하기 위해 구입한 모양이다. 바로크에서 로코코로 거창한 화려함에서 가벼운 경쾌함으로 바뀌어가는 양상이 보이는가. 이는 가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비단 드레스뿐 아니라 그림 왼쪽 하단에서도 넌지시 암시되고 있다. 자문들이 나무 상자에 넣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은 로이 14세의 초상화다. 그 앞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집단과 함께 상자에 밀어넣고 뚜껑을 덮어 더 이상 햇볕을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만년의 태양왕은 인기를 잃어 이 그림이 그려지기 5년 전 세상을 떠났을 때 파리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비구름을 모르는 왕조 로이 14세의 재위 기간은 72년간이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웃나라의 왕이 바뀌는 것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에스파냐에서는 필리페 4세, 카를로스 2세, 필리페 5세 등 3명,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에서는 페르디난트 3세, 레오폴드 1세, 요세프 1세, 카를 6세 등 4명, 영국에서는 찰스 1세, 2세, 제임스 2세, 윌리엄 3세, 메리 2세, 앤 여왕 등 6명이나 되었다. 기나긴 재위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우선 루이 14세의 유일한 적자였던 그랑 도팽이 즉위하는 일 없이 도팽인 채 맞은 황태자인 채 49살의 나이에 죽고 왕위 계승권은 그 장남 프티 도팽에게 넘어간다. 차남은 에스파니아의 필리페 5세가 되었다. 그러나 프티 도팽도 천연두에 걸려 29에 죽고 왕위 계승권은 프티 도팽 어린아들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그 이듬해 심지어 그 아들까지 병사하고 최종적으로 왕위는 더욱 어린 남동생이 물려받는다. 다시 말해 늙은 루이 14세는 아들, 손자, 증손자 1명까지 애도해야 했다. 하지만 루이의 평생을 함께했던 강운 덕분에 이번에도 최악의 사태에 이르는 것만은 피했다. 자칫하다간 에스파니아 합스부르크가처럼 부르봉과도 단절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마지막 남은 증손자 루이 15세는 건강했다. 반면 프랑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숨막힐 듯이 내리쬐는 태양은 지긋지긋했기에 비가 내리길 바랬을 것이다. 적어도 산들바람이라도 불어주길 바라는 참인데 3대에 걸친 왕태자들의 죽음을 밟고 서서 아직도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는 노왕에게는 분노의 감정까지 일었다. 왕의 취미인 전쟁 탓에 프랑스의 풍요로움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왕이 말하는 영광을 향한 사랑에 희생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태양왕 붕어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었다. 실정이 나다. 그래도 궁정 귀족들은 만족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싶지만 실은 그들 또한 경직화된 궁정 생활의 매너리즘을 느끼고 있었다. 만년의 루이 14세는 수수하고 신앙심 깊은 총이 맹트농의 영향을 받아 화려함이 줄었는데 이는 태양왕의 영광의 그늘을 드리웠다.
베르사유 생활은 주인공의 매력에 의지해 매일 같은 공연을 수십 년씩 반복하는 무대이므로 주인공의 에너지가 옅어지면 금세 질리고 권태가 공전을 덮기 마련이었다. 또한 이 베르사유 궁전이 쾌적한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터무니없이 넓고 몇 킬로나 걸어야 했다. 게다가 거의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으니 거리에 북새통이 따로 없었다. 타산적으로 움직이게 된 궁정 사람들은 정형화된 행동이 편했고 우상숭배도 싫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도 우상이 늙어간다는 사실에 불만을 느꼈다. 저물러더라도 새로운 상대에게 하고 싶었다. 완전한 우상이 되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또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 곤란해하든 다 떠나서 순수하게 한 남자의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태양왕의 일생을 돌이켜본다면 선망하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 마지막 순간만 아니었다면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수명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니 어쩔 수 없다. 전쟁을 지나치게 많이 했다는 자각도 있었던 만큼 몇 가지 실정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낭트 칙령 폐지다. 낭트 칙령은 과거 비투성이 종교전쟁을 평정하기 위해 앙리 4세가 내놓은 개신교 회유책이었는데 루이 14세는 프랑스를 순수한 가톨릭 국가로 삼아 국민들을 결속시키려 했다. 그러나 나빴다. 프로테스탄트 목사들만 국외로 추방할 생각이었는데 신도들까지 가버리는 바람에 망명한 신도 수가 20만 명에 이른 것이다. 신왕의 시대, 무조건 예라고만 하는 사람에게만 이중 삼중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어지간한 일에는 감흥이 없어지지 않을까. 70대쯤 되면 위대한 태양도 저물어가며 에너지가 줄어들기 마련이다. 자신의 인기가 하락해도 연연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새로운 이미지 전략을 꾀했겠지만 세월이 지나며 다음 세대가 얼마나 글러먹었는지 밝혀질수록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은 루이 14세의 노년을 망각하고 가장 빛나고 있던 시대를 그리워하게 된다. 위대했던 루이 14세의 웅장한 모습만을 기억하는 것이다. 7장 깡땡 드 라뚜르 봉파르드 후작의 초상. 모든 것을 갖춘 총이 키가 크고 늘씬하며 나긋하다. 희고 게름한 얼굴은 우아하기 그지없다. 궁정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봉파르드 후작의 대표적 조상화를 보자. 이 그림을 그린 깡땡 드 라뚜르는 보수로 24,000 리브르 53억 원을 받았다. 봉파르두가 살아있을 때도 일관되게 각국의 대사와 주요 인사들은 왕비에게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봉파르두의 거실로 몰려들었다. 봉파르두는 총리가 된 지 10년쯤 지나 34, 5살 정도다. 궁정에서 제일 가는 이 실력자는 자기 연출력이 뛰어나 이 그림에서도 재색 겸비를 자랑하고 있다. 완벽한 패션 감각은 화려하고 섬세한 로코코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증거이다. 권세를 원하는 대로 누린 이 미녀는 태생부터 귀족은 아니었다. 남편은 있었다. 마담 드 봉파르두의 아명은 장 안투아네트 부아송이었다. 신앙지배 계급인 부유한 부르주아지 출신으로 높은 교양과 귀족 못지않은 행동거지를 익혔다. 20살 때 4살 연상의 재판관 테티올과 결혼해 2아이를 낳았다. 야심가인 그녀는 베르사유 입성을 노리고 있었다 한다. 국제 정치를 주름잡다. 봉파르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냥 왕을 기쁘게 하면 된다. 그리고 왕은 기뻐했다. 그녀의 곁에서 마음 편히 쉬고 그녀를 정무 자리에 동석시키고 그녀의 영향을 받으며 처음에는 연인으로서 곧 신뢰하는 친구로서 또 유능한 정책 고문으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분신 같은 존재가 되어 그녀와 20년 가까이 함께 걷는다. 왕비나 왕태자 등 왕의 가족들은 봉파루드를 적대시하며 미워했다. 봉파루드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었기에 그들에게는 항상 몸을 낮추었다. 하지만 그 외의 궁정 사람들, 그녀를 평민 출신 여자라 없인 여기고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반격도 불사했다. 이것은 효과가 좋았다. 태양왕 이후 국왕 곁에 있을 수 있는 궁정이야말로 세계의 전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고위 귀족들에게 시골의 영지로 돌아간다는 것은 유배와 같았다. 사람들은 총이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 착착 아군을 늘려나간 그녀는 문화예술의 위대한 후원자가 되는 한편 대신 수준의 공무를 떠맡고 있었다. 루이 15세가 정치에 관심이 없을 때면 정무를 보는 것도 그를 기쁘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세 장의 페티코트 작전에서 한 장은 다름 아닌 봉파루드다. 이는 신흥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대왕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마리아 테레지아, 러시아의 엘리자베타 여제, 그리고 프랑스의 봉파루드 세 여걸이 연대한 동맹이다. 오랜 세월 적대관계였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이때야 비로소 적은 적의 아군이라는 의미에서 우호 관계를 맺고 훗날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결혼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페티코트 작전은 1756년 발발한 오스트리아 대 프로이센 전쟁에서 실행되었다. 이후 7년 전쟁이란 이름으로 알려진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프랑스와 러시아를 같은 편으로 그려들여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었고 조금만 더 있으면 밉살스러운 프리드리히를 때려눕힐 수 있었는데 엘리자베타의 죽음으로 패배한 유럽의 패권 싸움이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는 후퇴하고 프로이센은 강대국이 되었고 프로이센 편을 든 영국도 아메리카의 프랑스령뿐 아니라 인도까지 손에 넣었다. 봉파루드에게는 통한의 극치였다. 주위에서 이때다 싶어 비난을 퍼부었고 국가재정 악화에 대한 책임까지 그녀에게 넘겼다. 실제로는 봉파루드 실책이라기보다 프리드리 대왕의 운이 강했을 뿐이다. 엘리자베타 여자의 뒤를 이은 어리석은 짜르 표트르 3세가 프리드리 대왕의 열렬한 팬이라 곧바로 전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역전극이다. 엘리자베타가 조금 더 살았더라면 봉파루드가 공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비난은 어쩔 수 없다. 원래 공식총이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뒤집어쓰고 왕이나 신하에게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장치였으니까. 권리 없이 영화를 자랑한 자는 죄가 없어도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 패전 후 봉파루드는 건강이 악화되었다. 이미 결핵을 앓고 있어 옆에서 봐도 수척했다. 그 무렵 아버지 손에 이끌려온 어린 모차르트가 궁정을 방문해 신동의 모습을 선보였는데 봉파루드는 말이 없었다. 모차르트 아버지는 그녀가 무심하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는 병마에 시달리고 있었다. 봉파루드는 42살에 죽었다. 그녀의 친구였던 볼테르는 봉파루트의 사인을 과로사로 간주했다. 베르사유 궁정의 규칙상 왕족이 아닌 자는 베르사유 궁 안에서 죽는 게 금지되었다. 그러나 루이 15세의 특사에 의해 봉파루트는 자신의 거실에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왕은 발코니에서 장례행렬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왕비 마리 레츄 친스카는 며칠 지나지 않아 이제 아무도 그녀에 대해 입을 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적었다. 누가 왕비에게 죽은 총리에 대해 말하겠는가?
루이 15세는 봉파르투 사후 4년간 공식 총리의 자리를 비워두었다. 하지만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한 달 만에 창부 출신 뒤바리를 베르사유로 끌어들였다. 사람들은 봉파르투가 얼마나 특별한 여성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 더없이 사랑받는 아름다운 왕. 그러면 루이 15세를 보자. 태양왕의 화가였던 아이생트리고가 그린 20살의 루이 15세 모습도 남아있다. 유복한 집 아이를 걸어온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 서양 격언이 있는데 루이 15세의 경우라면 순금의 특대 수저를 볼이 미어지도록 가득 물고 태어났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루이 14세의 증손자로 태어나 온 세상의 축복을 받으며 자랐다. 남아 생존율이 낮은 시대에 건강하고 미남자였다. 5살에 즉위한 것은 너무 빨랐지만 증조부가 반석 위에 좋은 기틀을 다져주었고 숙보에 의한 섭정 정치도 잘 되어갔으며 성인이 된 후 친정 정치로의 이행도 좋았다. 그무렵 루이 15세는 예쁜 여자 같은 얼굴의 미청년이었다. 주위에 끊임없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향수처럼 따라다녔다. 루이 15세는 15살 때 6살 연상의 폴란드 왕녀와 결혼하고 10명의 아이를 얻어 왕위 계승자 걱정도 해결했다. 애첩도 혼외자도 줄줄이 생겼다. 누가 뭐래도 사랑받는 왕이다. 무리지어 모인 여성들을 해치고 나아가는 것만 해도 큰일이었다. 루이 15세는 지상에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행복인가? 모든 걸 갖고 있으며 가지고 싶은 것은 앞으로든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미 원하는 게 아니다. 모두가 루이 15세의 권태로움을 지적했다. 그는 무료했다. 부르봉가의 실본 앙투아네트가 유흥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에게서 꾸짖는 편지가 오자 어머니는 왜 화를 내는 걸까? 하고 중얼거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길고 긴 절망, 민중의 고뇌는 그런 것은 당시 왕과 귀족들의 안중에는 없었다.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던 그들에게 국민이란 개념은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같은 프랑스인들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왕과 귀족들 쪽에 친근감을 가졌다. 불행한 미왕은 청년기의 무위를 평생 질질 끌고 갔다. 영리함은 어디서도 살리지 못하고 말 수가 없는 물개의 하렘처럼 여자놀이에 빠졌다. 루이 16세, 인기 없는 새 국왕 부부. 루이 16세는 황태자였던 15살 때 1살 연하인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로 맞았다. 이로써 부르봉 가문과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어졌다. 확실히 그는 결혼을 좋아하지 않았다. 앙투아네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조숙했던 루이 15세와 달리 아이를 만들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혼인만찬에서 끊임없이 먹어대는 신랑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루이 15세가 오늘 밤에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편이 좋겠다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자 루이 16세는 왜요? 저녁을 든든히 먹어야 잠이 잘 옵니다. 라고 했다. 이런만 봐도 루이 15세를 포함한 궁정 사람들의 고약한 심술이 전해져 온다. 제우스처럼 애첩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바람직한 왕의 모습이라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귀여운 신부에게 변변한 말도 건네지 못하고 식사에만 열중하는 왕태자는 웃음거리였다. 아이가 태어나기까진 7년이 걸렸다. 비난당한 사람은 앙투아네트였지만 실제로는 루이 16세가 겁쟁이였던 탓에 아주 간단한 수술에 동의하기까지 결단이 늦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왕비 앙투아네트는 완전히 프랑스식 앙뉘에 물들어 가장 무도회니 연극이니 트럼프 도박이니 보석이니 하는 것들에 물을 쓰듯 돈을 쓰고 놀이에만 열중했다.
루이 16세의 남동생은 이제 후계자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고 다음 왕관을 차지할 속셈에 여념이 없었다. 마침내 두 사람 사이에 이남 이녀가 태어난다. 하지만 루이 16세의 인기는 19살의 대관식을 올릴 때가 정점이었고 내리막길이었다. 그런데다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발목을 잡았다. 왕은 타국에서 온 왕비가 말하는 대로 휘둘리기만 하고 총의도 두지 않으며 신성한 임무도 다하지 않는다. 심지어 태양왕이 받았던 기사교육이나 전장에서의 실전 체험도 없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왕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나마 급격히 살이 찌기 시작하며 빈약했던 외모가 조금 개선된 것만이 다행이었다. 이미 언급했듯 루이 16세는 데이비드 휴메 영국사를 애독했고 특히 찰스 1세에 대한 항목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었다. 선대의 막대한 청구서를 떠맡은 이 영국 왕에게서 자신과의 공통점을 찾고 있었다. 프랑스 혁명, 부르주아즈의 승리. 프랑스 혁명은 학대받은 가난한 민중이 왕정을 향해 의의를 제기한 자연 발생 사건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형적 부르주아 혁명이다. 다시 말해 신흥 세력에 의한 국권 장악 싸움이다. 당시 프랑스 총인구는 2,300만이었는데 그중 제일 신분인 성직자가 12만 명, 제일 신분인 귀족이 40만 명이고 이들 특권 계급을 형성하고 직접세를 면제받으며 지위와 명예를 독점하고 있었다. 이들 제외하고 모두 3신분이다. 하지만 제3신분 중에서 이미 금융이나 상업 분야에서 재산을 손에 넣은 부르주아지가 힘을 키워나가고 있었으며 농촌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분홍층이 형성되고 있었다. 선대 이때부터 이어진 적자에 대해 미국 독립전쟁을 원조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느라 골머리 썩이던 루이 16세는 특권 계급을 향한 과세를 계획했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좌절하고 말았다. 심지어 그들은 이를 계기로 들고려나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 삼부의 소집을 요청하고 루이 16세의 승인을 받아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과 달리 귀족들은 부르주아지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렇듯 귀족의 반항에서 출발한 작은 눈덩이가 비탈을 굴러가다가 대부르주아지에게 삼켜지고 여기에 법률가와 상인 자유업자 등 소부르주아지가 가세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흉작에 굶주린 서민과 농민까지 범벅이 되어 불어났고 눈사태가 되어 왕정을 덮친 것이다. 이웃 국가들은 덜고 있었다. 단지 부르봉 왕가의 단절에서 끝나는 문제라면 신경 쓰지 않겠지만 절대 왕정 자체가 붕괴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780년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가 서거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는 버팀목을 잃었다. 1785년 목걸이 사건, 앙뚜아네트의 이름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왕비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체제파는 이를 이용했다. 앙뚜아네트가 희생양이 된 사건이었다. 1786년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죽었다. 유럽을 지배한 절대군주가 마리아 테레지아에 이어 또 사라졌다. 1787년 프랑스와 러시아가 통상조약을 맺는다. 1788년 여름에 우박이 쏟아지는 한파로 인해 사람들은 기근에 시달렸다. 에스파냐 부르본가에서 카를로스 4세가 즉위했다. 그러나 실권은 왕비 마리아 루이사와 그 정부 마누엘 데 고도이가 쥐고 있었다. 영국의 조지 3세가 정신 이상을 일으켰다. 원래 유전성 질환이었으나 미국의 독립 등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에서 온 스트레스도 원인이라 한다. 1789년 바스티유가 함락되었다.
프랑스에서 자극받아 독일, 스위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지만 진압된다. 1790년 앙투아네트의 마지막 남은 의주처 오빠 요제프 2세가 서거했다. 남동생 레오폴트 2세가 즉위했다. 왕권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 러시아 예카테리나 여제가 농노제를 비판한 사상가 라디셰프를 시베리아로 보낸다. 1791년 루이 16세 일가의 바렌 도주가 실패로 끝난다. 이때 조력자는 스웨덴의 한스 악셀 폰 페르센, 앙투아네트의 연인이었지만 그가 준비한 가짜 여권은 러시아 귀족 코르프 남작 일행 명의로 되어 있었다. 러시아에 원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왕가의 체포에 대해 예카테리나 여제가 전 유럽의 군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마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비난했다. 레오폴드 2세와 프로이센 왕 프리드리흐 빌헬름 2세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이 필니츠 선언이며 왕가 지원 및 무력 간섭을 각국에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러시아와 에스파냐는 군자금을 제공했고 러시아는 영국의 호의적 중립을 요구했다. 에스파냐는 은밀히 혁명파 매수 공작을 실행했다. 1792년 레오폴드 2세가 돌연사했다. 암살의 의혹이 있다. 아들 프란츠 2세가 즉위했다. 하지만 그에게 앙투아네트는 얼굴을 본 적도 없는 고모에 불과했다. 프랑스 왕가를 지원해온 스웨덴의 구스타프 3세가 가면무도회 중에 등 뒤에서 쏜총을 맞아 서거했다. 훗날 베르디의 오페라 가면무도회의 모델이 된다. 파리의 민중들이 왕가가 직거하는 튀일리 궁전을 습격했다. 의회는 왕권 정지를 선언했다. 공화정이 성립되었다. 국왕 일가가 탕플탑에 유폐되었다. 1793년 혁명재판에서 루이 16세의 사형이 확정되고 처형은 그해 1월에 집행된다. 기요틴에 오른 왕은 모인 군중에게 뭔가 말하려 했던 것 같지만 목소리는 묻힌다. 처형 소식을 들은 예카테리나 여제는 울었다고 전해지지만 그런 와중에도 오스트리아가 프랑스 때문에 버거워하는 틈을 노려 프로이센과 함께 제2차 폴란드 분할을 해치우고 산전수전 다 겪은 교활한 모습을 보인다. 프랑스로부터의 보도를 규제하고 통상조약도 파기했다. 에스파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영국, 프로이센 등이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대프랑스 전쟁에서 중립을 선언했다. 1795년 여름 탕플탑에서 10세 루이 샤를 루이 17세가 서거했다. 오랫동안 가짜 대체설이 주장됐으나 2000년 DNA 감정에 의해 프랑스 왕자로 증명되었다. 겨울 루이 샤를의 누나 마리 테레즈가 인질 교환으로 어머니 앙투아네트의 고국 오스트리아에 돌아왔다. 부모의 죽음을 처음으로 전해 듣고 실신했다고 한다.